안녕하십니까. 컴마이크 필기 강사고 오노석입니다. 2012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함수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수식을 실행하였을 때 다음 중 결과값이 다른 것은 자, A 첫 번째 셀에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A 첫 번째 셀의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한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식을 보시면은 함수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아셔야만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각각의 함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각 보기들을 이제 결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n 함수는 뭐죠? 자, len 함수는 길이, 그러니까 문자의 수가 되는 거죠. 문자의 수를 반환하는, 문자의 수를 찾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ngth라는 그 영단어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요, 여러 함수들하고 구분하기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length라는 단어에서 앞부분을 땄죠. 그래서 len 함수라고 보통 읽는데요, 문자의 수를 뜻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nt 함수는 정수화시키는 겁니다. 정수화시키는데요,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만약 8.9라는 숫자를 int로 묶었다. 자, int로 함수로 묶게 되면은 8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수화를 8.9에서 시킬 수 있는 수가 어떤 수입니까? 자, 작은 수는 8이고요. 큰 수는 9잖아요. 그죠? 8 아니면 9로 정수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왜 8이냐? 그것은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8이 되는 거예요. 9는 안 되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9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8.9에서 큰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8이죠. 작은 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9의 인트의 결과는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인티저라는 정수를 뜻하는 단어의 앞부분을 따왔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렁케이션은 이제 끝을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앞부분을 떼서 함수로 만들었는데요, 소수점 이하를 절삭한다, 소수점 이하를 내린다. 자,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라운드 함수 관련된 내용, 자, 라운드라든지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다들 아시죠? 반올림, 그리고 올림, 내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수식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괄호로 되어 있을 때는 안쪽의 괄호의 함수를 먼저 수식을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int를 취했네요. A 첫 번째 셀의 값을 int를 취했습니다. 자, 근데 A 첫 번째 셀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기 때문에 어차피 int를 취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고요. 자, len 함수를 이용을 했네요. len 함수는 문자의 길이죠.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또 처리를 해야겠네요. 3에서 8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운드 함수 A 첫 번째 셀을 마이너스 5로 값을 준 겁니다.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의 의미는 뭐죠? 마이너스 5의 의미. 자, 보통 그냥 숫자 2를 주게 되면은, 자, 123.456이잖아요. 그죠? 2로 주게 되면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얘기예요. 소수 둘째 자리.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려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2라는 것은 소수 자리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일 때. 자, 마이너스일 때는 소수 자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0이 두 개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100의 자리 형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음수일 때하고 양수일 때 다르죠?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좀 주어진 값에서 이렇게 0을 5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숫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라운드라고 했기 때문에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되기 때문에 3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480만
자, 이게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죠. 2번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자, 마이너스 5입니다. 자, 마이너스 5고요. 라운드 다운이죠.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0, 0, 0, 0, 0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 숫자가 3이든, 뭐, 7이든 8이든 상관이 없죠. 라운드 다운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 위에 그 1번의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라운드 업이네요. 업. 자, 무조건 올림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3을 0으로 만들 때 8은 9로 올림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의 결과가 다르겠네요. 자, 트렁케이션 함수를 이용을 했네요. 그죠? A 첫 번째의 셀의 값을 마이너스 5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무조건 버리는 거죠. 자, 내림 처리하는 겁니다. 라운드 다운이나 똑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자동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필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필터라는 것은 데이터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 필터가 있고 이제 고급 필터가 있는데, 고급 필터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자동 필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같은 열에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자,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분, 지역, 뭐 DB, 뭐 전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열에서 값을 여러 개의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가 있죠. 자, 여기서 필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필터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 영역에서 아무 위치나 셀의 위치를 두시고 필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숫자로만 구성된 하나의 열에 색 기준 필터와 숫자 필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자, 열을 기준해서 이제 값을 보시면요. 자, 지역 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죠.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 점수가 되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할 때요. 필터링 기준 보시면은 텍스트 필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 필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숫자 필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색 기준 필터까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색 기준 필터는 뭐냐면은 지금 채우기 색, 자, 이 채우기 색을 기준해서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 할 수도 있고 색을 가지고도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기준, 자,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하냐?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숫자 필터 한번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이라는 값을 가지는 필터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숫자 필터는 적용이 되었죠. 그 다음 색 기준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분홍색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현재 데이터는 100이면서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분홍색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색 기준과 숫자 필터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나타낸다라면은 서로 교차되는 부분, AND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게 되면은 색 기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 필터는 적용이 해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해제가 되고요. 두 번째 적용한 색 기준 필터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자, 1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줄게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이란 값을 가지는 필터만 또 적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필터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정의되는, 마지막에 구현되는 필터의 기능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숫자로만 구성된 하나의 열에 색 기존 필터와 숫자 필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3번. 같은 열에 날짜, 숫자, 텍스트가 섞여 있으면 텍스트 필터가 적용이 된다. 자, 비고를 보시면은 날짜, 숫자, 텍스트, 날짜, 숫자, 텍스트 이런 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니까 텍스트 필터가 아니죠. 날짜 필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날짜 필터가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숫자를요. 날짜를 대신해서 숫자를 한번 이렇게 일부분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니까 숫자 필터로 바뀌었네요. 자, 다시. 자, 그럼 텍스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필터로 바뀌었어요.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많은 데이터 기준에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많은 양의 데이터 형식의 기준에 의해서 필터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텍스트 필터가 아니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기준에 의해서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텍스트 필터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4번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그러니까 행 단위로 표시된다. 자, 이것도 맞죠. 자, db 100이다. 100점의 db를 필터링 하겠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필터링 되는 것이 아니라 행 전체가 필터링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코드 단위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다음 VBA 배열 선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배열 선언문은 이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일단 그 변수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 자, A라는 변수는 1 더하기 2라는 값을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값을 담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변수를 이렇게 처리문에서 이용을 하려면요,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선언할 때는 dim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변수의 이름 주시고요. as 뒤에는 자, 그 변수의 형식,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게 되면은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이름을 해서 정수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하겠다, 선언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배열은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자, 만일 변수를 A라는 변수, dim A as integer, dim B as integer, dim C as integer, dim D as integer, 이런 식으로 4개의 변수를요, 인티저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해서 같은 유형으로 만일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4줄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4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름을 적당하게 주고요. 4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im, 선언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as integer. 자, 이렇게 주시면은 조금 전 4줄로 입력했던, 4줄로 선언했던, 변수를 선언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배열은요, 동일한 데이터 유형, 여기서는 인티저가 되겠죠. 자, 동일한 데이터 유형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자,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 이름, 자,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배열 선언할 경우 변수 이름 다음에 괄호를 만들어서 크기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4라는 크기를 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간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변수의 이름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4라는 것은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요소의 크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는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고, 배열은 여기에 요소의 크기를 주시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제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열은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위치값이 있겠죠. 위치값이 있는데요. 자, 이게 0번째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값을 저장을 할 때는요. 자, 0번째에다가 1, 1을 넣어라.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1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치에다가 3을 넣어라. 그럼 두 번째 위치에 3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뭐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파트 호수. 그죠? 그래야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각각의 저장 공간이. 자, 그래서 배열의 첨자. 자, 이 위치를요. 0, 1, 2, 3 이것을 첨자라고 합니다. 배열의 위치를 첨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3.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이 0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라고 이제 보통 이제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4개의 요소라고도 하지만은 1에서 4까지다. 1에서 4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옵션 베이스 1이라고 선언을 하면요. 배열의 첨자는 1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0이 아니고요. 1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옵션 베이스 1이란 것은 여기서 이제 배열 첨자는 1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값이 크기가 하나만 입력된 것이 아니고요. 쉼표를 이용을 해서 3개의 값이 입력이 되었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3차원이라고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1차원이에요. 1차원. 가로로 행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그렸습니다. 자, 이것은 1차원입니다. 배열 1차원이 되는 거고요. 4개의 요소를 1차원 배열로 표현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차원은요. 행렬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4행 2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옵션 베이스 1이라고 선언된 상태라면 1행 1열 됐죠? 1행 2열 2행 1열 이렇게 위치가 되는 겁니다. 전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8개의 요소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3차원 배열. 3차원은 이제 면이 생기는 겁니다. 면, 입체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육면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열이 있고요. 면이 추가됩니다. 면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이 면을 뜻하는 거고 4행 2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면 4행 2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소. 4행 2열짜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 하게 되면 요소의 크기는 2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차원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60차원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배열의 배열은 3차원 배열이고, 3차원 맞죠? 요소는 모두 24개다. 3 곱하기 4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자, 2번.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00이다. 이건 맞습니까? 자, 옵션 베이스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는요. 0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1로 시작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배열 요소의 데이터 형식은 모두 인티저다. 자,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모두 이제 그 데이터 형식이 동일해집니다. 자, 배열은 4행 2열의 테이블이 3면으로 되어 있다. 자, 3면 4행 2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것은 표를 뜻하는 겁니다. 4행 2열짜리 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표가 모두 3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각각을 보기를 보셔야겠네요. 자, 채우기에서 연속 데이터 유형에는 선형, 급수, 날짜, 자동 채우기가 있다. 자, 좀 세부적으로 이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채우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셀 보시면은 우측 하단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가 만일 2라고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클릭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연속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인 경우하고 시간, 날짜 이런 경우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숫자인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만 일씩 증가가 되죠. 자, 연속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만약 문자하고 숫자로 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문자는 복사되고요.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됩니다. 자, 날짜인 경우는 1일씩 증가가 되고요. 시간일 때는 1시간씩 증가가 됩니다. 자,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채우기 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자, 이런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채우기 메뉴를 이용한 연속 데이터 입력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값이 입력된 상태고요.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값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값을 포함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하십시오. 설정하시고 이제 홈에 가시면은 편집 있고요. 그리고 채우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게 되면은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자, 계열 가시면은 연속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라는 것을 세부적인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유형을 묻는 거예요. 유형. 자, 선형으로 할 거냐, 급수로 할 거냐, 날짜로 할 거냐, 뭐 자동 채우기를 할 거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결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선형, 급수, 날짜, 자동 채우기가 맞습니다. 자, 2번 키보드를 이용하여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할 때 F8을 사용한다. 자, 일단 키보드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셀이 하나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동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F8번 한번 눌러 주십시오. F8번 한번 누르시고요. 떼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 방향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 범위가 선택이 되죠.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할 때는 F8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마우스 포인터를 열 머리글의 왼쪽 경계선에 위치시킨 후 더블 클릭하면 열 너비는 기본값으로 복원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열 머리글이잖아요. 그죠? 자, 열 머리글에서 왼쪽 경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옆에 있는 열의 그 사이즈만큼 폭이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열의 사이즈가 데이터의 가장 큰 값에 맞추어서 폭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 됐습니까?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사이즈에 맞도록 열이 조절이 되는 것이지 열의 너비가 기본값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열 머리글을 선택한 후 숨기기를 하면 열 너비가 0으로 된다. 자, 이거 선택하고 한번 숨기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숨기기 적용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열이 없어졌죠. 자, 없어진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열의 너비가 0으로 됐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제2열 제가 한번 열 너비를 한번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자, 합계가 사라지죠. 이게 숨기기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범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숨기기 취소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1학년 학생들의 국어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데이터가 있고요. 1학년 학생의 이제 평균을 여기서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배열 수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배열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일반 수식을 이용을 해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배열 수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배열 수식은요,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한 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식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Shift, Ctrl, Enter를 누르시면 돼요. Shift, Ctrl, Enter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괄호가 추가로 생깁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등호부터 해서 이렇게 수식 입력하시고 엔터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엔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엑셀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분석을 하시면요, 평균을 구하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일 때는 그 배열 수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학년이 1학년이고 그리고 국어 점수고, 자,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그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깥쪽에 이제 에버리지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근데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f문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if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을 조건을 주는 거죠. 자, 조건을 주는데요. 자, A 두 번째부터.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들 중에서 1학년 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1학년일 때 그때의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찾아라는 뜻이죠. C 두 번째에서 C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인 경우가 이 값하고 이 값이 1학년이잖아요. 그죠? 그때 대응되는 값은 80하고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if문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에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국어 점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과는 이제 80하고 50을 더하고 2로 나누기 때문에 65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한 수식입니다. 근데 2번은 틀렸어요. 자, 2번은 왜 틀렸냐면은, 자, if문 안쪽이 좀 다르죠? 자, if문을 사용하지 않고요.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연산이 왜 틀렸냐면요. 자,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1학년. 자, 1학년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 1학년 있고 여기 1학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같은 값을 찾았으면 이것은 true예요. true. 그죠? 자, 이것도 true입니다. true는 1을 뜻합니다. 1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 C 두 번째에서 C 네 번째. 자, 이 값하고 어떻게 하라? 곱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기 80. 그래서 이것은 8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건 false잖아요. false. 그래서 이것은 0이 됩니다. 0 곱하기 8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고요. 자, 1 곱하기 50이 되기 때문에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에 의해서 이 두 개의 값만 찾아서 2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했지만은 이 결과는요. 3개,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80 더하기 0 더하기 50에서 3으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야 되는데 3으로 나눈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43.33 이런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조건에 맞는 1학년이면서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의 조건은 맞는데요. 2번의 조건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3번,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 에버리지 하고요. 뒤에 if문이 붙는 if가 붙는 함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저 sum은 뭡니까? 합을 구하는 거고 if가 붙게 되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합을 구하는 거죠. 모든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리지 if도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A 두 번째에서 A 네 번째. 자, 이게 일단 범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건의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건의 범위죠. 그 다음 조건 들어갑니다. 1학년. 자, 1학년 찾는 거죠. 그 다음 C 두 번째에서 C 네 번째. C 두 번째에서 C 네 번째.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0하고 50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1번의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에버리지하고 if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s가 붙었네요. s까지 붙었습니다. 자, 다른 것이 아니고요. s가 붙은 것은 복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verage if에서 s가 붙게 되면 여러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조건. 그래서 평균의 범위를 주고요. 조건의 범위 1, 그리고 조건 1, 조건의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추가로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 이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모두 만족할 때 그때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4번은 어떻습니까? 자, 조건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범위 C 두 번째에서
C 네 번째. 자, average if하고 average if s가 붙는 것은 자, 형식이 다릅니다. 평균의 범위가 먼저 앞으로 와요. 그리고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은요,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평균을 구할 이제 범위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조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 2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건 1을 만족할 때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두 번째에서 A 네 번째가 1학년이냐? 1학년일 때 그때의 국어 점수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3번이나 4번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건이 여러 개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함수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하고요. 뒤에 A가 붙는 경우, A가 붙는 경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카운트 함수에서 카운타 있었습니다. 카운타. 뒤에 A가 붙는 거죠. 자,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자, 그냥 카운트하고 차이점은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냥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A를 데이터로 연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터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리지하고 뒤에 A가 붙게 되면요. 데이터가 있는 셀 수로 해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냥 에버리지에서 C 첫 번째에서 자, C 네 번째까지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숫자가 들어있는 것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3개밖에 없기 때문에 80 더하기 80 더하기 50에서 3으로 나눠서 7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냥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근데 에버리지 하고 뒤에 A가 들어가서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은 4개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하고 난 뒤에 4로 나눈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하고 에버리지 A 함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로 나누는다.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수로 나누는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서식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식 파일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식 파일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주소록이라는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주소록의 양식을 뭐 학교에서 후배들도 계속 이 양식대로 만일 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서식 파일로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템플릿, 뭐 양식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형식이나 스타일을 적용하여 만들어 놓은 문서를 서식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식 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또 제공하는 서식 파일도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엑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비워진 시트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서식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가시면요. 자, 서식 파일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설치된 서식 파일, 내 서식 파일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설치된 서식 파일에 가시면요. 미리 엑셀에서 만들어둔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 양식 선택을 하시고 만들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양식에 맞춰서 그대로 데이터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직접 서식 파일을 만들고 싶다. 자,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시면요.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확장자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통합 문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장자를 다른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내려주시면요. 엑셀 서식 파일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엑셀 서식 파일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장자 명이 다르죠. 그리고 폴더가 지정이 되는데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템플릿. 자, 서식이 되겠죠. 그래서 서식 폴더가 따로 있어요. 이 폴더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서식 파일의 확장자는 XLAX이고, 자, 여기서 A가 아닙니다. 자,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도 있고, 일반적인 서식 파일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서식 파일은요, 템플릿에 T를 가지고 와서 T가 들어가줘야 돼요. T. A가 아니고 T입니다. 자, 매크로가 포함된 것은 마지막에 M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TM이 돼야 되는데 AM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사용자가 작성한 서식 파일은 기본적으로 템플릿 폴더에 저장이 된다. 자, 금방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기본 서식 파일을 새로 만들려면 워크시트는 시트,
그리고 통합 문서는 books로 파일명을 지정한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드릴게요. 틀렸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서식 파일이 뭐냐면요. 자, 서식 파일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본이라고 붙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통합 문서라든지 워크시트를 만들 때요. 다른 특정 서식 파일을 여러분들 지정하지 않으면요. 지정이 되는 기본 서식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서식 파일을 가지고 와서 만들기 때문에 특수한 이름, 정해진 이름, 그리고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서식 파일은요. 폴더명이 XL 스타트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요. 파일명은 book, 그리고 워크시트는 시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가 붙었는데 S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행렬 시트 등을 숨기거나 워크시트 셀을 변경하지 못하게 통합 문서를 보호하여 서식 파일을 작성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작성 가능합니다. 자, 행렬 시트 등을 숨기거나 통합 문서를 보호하여 서식 파일을 작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식 코드를 데이터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후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요. 엑셀에서 정해둔 그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1, 2, 3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1, 2, 3이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제 셀 서식이 있습니다. 셀 서식에 가시면은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범주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거 하나만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샵 들어가고요. 쉼표 샵샵 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서식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 열의 너비는 기본값인 8.38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열의 너비 보시면은 8.38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요. 이 값을 그대로 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열의 너비가 커지잖아요. 그죠? 커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열의 너비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하이픈, 기호가 더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기본 사이즈를 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푸시려면 각각의 서식 코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샵하고 0. 자, 이것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유효 자리수만 이제 나타내는 건데 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자리가 있으면 표시하지 않고요. 자, 0은 0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34.567이라고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식 코드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이렇게 바뀌는데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일단 소수점을 기준해서 소수 아랫부분 그리고 정수 부분 나눠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샵이 3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3, 4, 2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죠? 자, 이 부분이 유효하지 않은 자리 있죠. 이 부분은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유효한 3, 4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소수 아랫부분, 소수점 아랫부분, 소수 부분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는 5, 6, 7에서 이제 세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코드는 서식 코드는 두 자리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자리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두 자리에 맞추려면은 세 번째 있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반올림 돼야 되는 거예요. 반올림. 그래서 두 자리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34.57이 되는 겁니다. 자, 샵하고 소수점하고 샵 이렇게 줬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점 기준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자리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만은 실제 유효한 자리 수는 세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요. 정수 부분은 만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이제 코드보다 유효 자리가 더 많다라면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소수 부분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4, 5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는 어떻게 반올림 해도 내림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이 되는 겁니다. 자, 0. 자, 0을 3개를 줬습니다. 코드를 주게 되면은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0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0, 8, 7이 되는 거죠. 자, 코드를 이렇게 줬을 때 12.3은요. 자, 정수 부분하고 그 실수 부분 나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수 부분은 3자리지 않습니까? 자, 유효하지 않은 자리는 0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0, 1, 2가 되고요. 자, 3자리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도 다 0으로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0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별표. 자, 여기 보면 별표가 들어있어요. 자, 별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 자, 별표는요. 별표 다음 문자로 셀을 채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셀을 채워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별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별표 다음에 문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쉼표 들어갔죠. 그래서 데이터는 123이 들어갔습니다. 자, 123은 정수잖아요. 그죠? 자, 정수가 되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이 되는데 그리고 1000자리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정수는 102자리까지만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1000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샵은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표시하지 않고요. 그 대신 0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은 셀의 너비에 맞춰서 무조건 채워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별표 다음에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으로 셀을 채워줘라. 나머지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쉼표는 이제 1000단위마다 쉼표를 붙이는 거죠. 쉼표가 없을 때 쉼표를 주시면 이렇게 쉼표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 더 있는 것이 맨 끝에 이제 쉼표가 들어가면요. 3자리 생략하는 뜻입니다. 자, 이게 샵하고 쉼표가 들어가면은 끝에 3자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6이 7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서식 코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표의 그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는 123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쉼표가 들어갔는데 데이터가 1000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요. 그대로 123이에요. 자, 123인데 별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문자를 보셔야 됩니다. 같이. 자, 다음 문자로 나머지는 이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이건 맞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별표 다음에 0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별표로 채웠네요. 자, 이게 0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그대로 표시하시면 되고. 별표 다음에 별표 들어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자, 이것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일단 붙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별표로 채워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 부호가 제일 먼저 오고 정수하고 부호 사이에 자, 이렇게 별표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셀에서는 페이지 나누기 기능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렇지만은 엑셀은요.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서 페이지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죠? 자, 이 데이터의 양을 한 페이지에 출력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로 나눠서 출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알 수가 없고요. 보기에 가시면은 현재 기본 이제 통합 문서 보기 상태인데요. 이것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두 번째 페이지고 이런 것을 페이지 구분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페이지 구분선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만들어졌을 때는 점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페이지인데요. 자, 이것은 엑셀에서 정해 준 거고요.
여러분들 직접 수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만일 한 페이지로 만들고 싶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셀의 위치를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여기 두시고요. 자, 셀의 선택 위치를 잘 보십시오.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면은 셀의 왼쪽 상단, 자, 이 꼭지점 있죠. 이 점을 교차점으로 해서 페이지가 나뉘게 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에 보시면 나누기 있습니다. 나누기 보시면요.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제가 선택한 셀을 왼쪽 상단 점을 교차점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2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수동으로 페이지를 나누게 되면은 페이지 구분선이 어떻게 됩니까? 자, 점선이 아니죠. 실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된다. 맞죠? 자동일 경우에는 점선입니다. 엑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페이지 구분선은요, 점선이고요. 수동일 때는 실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행높이와 열너비를 변경하더라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일단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위치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이 아니고요.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다시 설정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열의 너비를 더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키웠을 때 지금 한 페이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자, 일단 색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페이지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느려볼게요. 자, 느리게 되면은 선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그 페이지 구분선이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원래 한 페이지의 그 범위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엑셀에서 자동으로 페이지를 나누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설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여백이라든지 용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한 페이지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셀의 너비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자, 이 셀의 너비가 넓어지면요, 그만큼 바깥쪽에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인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변합니다. 이제 내부적인 데이터가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은 그만큼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페이지가 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밖으로 끈다. 자,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수동으로 이제 페이지 나누기 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없애는 방법이,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선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선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없어집니다.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은요. 만들 때처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제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구분하는 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밖으로 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율,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서 한 페이지라는 기준 자체가 용지의 크기라든지 여백이라든지 배율에 따라서 페이지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설정에 따라서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계열, 항목 축, 갑축, 범례, 제목 등의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 차트의 구성 요소를 좀 얘기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예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아래쪽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를 만드는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본 형식을 보시면은 일단은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차트 영역이란 것은 이 차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차트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림 영역은 차트 영역 내에
이 가로축하고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 있죠. 이것을 그림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은 포함이 된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차트의 제목 있죠. 차트 제목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로축이죠. 가로축을 항목축이라고 합니다. 항목축. 자, 그리고 항목축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이 있죠. 이것을 항목축 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 있죠. 세로축. 자, 세로축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갑축이다. 갑축. 여기 보면은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축이라 얘기를 하고요. 갑축의 제목. 자, 갑축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전체를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그리고 이 각각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데이터 계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 범례에 나타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어. 자, 국어, 영어, 수학. 이게 데이터 계열이 되고요. 이 전체를 우리는 범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2번. 차트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특정 차트는 기본 차트로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자, 금방 성적표라는 그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형식을 처음에 한번 만들고요. 다음에도 이거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요. 데이터가 바뀌어도 이와 같은 차트 형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방법은요. 차트 도구에 가면은 디자인 있습니다. 디자인에 가시면은 서식 파일로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을 해서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형식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3번 거품형 차트와 대부분의 3차원 차트는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 없다. 자, 일단 혼합형 차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혼합형 차트란 것은요. 값의 차이가 많은 계열이 차트에 포함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한번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값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에서 120까지죠. 범위가. 근데 가로 막대는 어떻습니까? 0에서 1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이 지금 계열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과정을 했을 때 자, 이 계열의 값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값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만일 세로로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은 0에서부터 해서 1200까지 이렇게 세로로 해서 이렇게 그 값의 이제 목록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값의 목록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때 이제 세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자, 이 값들은 이제 값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1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가로로 표시된 것은 많으면은 1200까지 값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값과 큰 값의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차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혼합형 차트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특정 계열을 강조할 때, 자,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혼합형 차트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을 해요. 자, 2차원 차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입체적인 거, 그러니까 주식형, 거품형, 표면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구현이 안 돼요. 왜? 자, 이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표시를 하려면은 3차원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해요. 평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2차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좀 어렵다. 표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품형 차트와 대부분의 3차원 차트는요.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4번 기본 차트는 F11번 키를 누르면 현재 시트에 삽입되고 Alt F11번 키를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에 삽입된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차트를 만들 때 자, 범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차트 종류를 선택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려면은 Alt 하고요. F11번을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시트에 이렇게 차트가
기본 형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면 다시 또 수정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Alt F1번을 누르게 되면은 간단하게 현재 시트에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F1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F11번 누르게 되면은 조금 전 작업했던 시트는 시트 4번이고요. 차트 3이라는 새로운 차트 시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잘못된 설명은 4번이 되는데요. 이거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자, 현재 시트에 삽입되는 것은 뭐예요? Alt하고 F1번이에요. 자, 그 다음 별도의 차트 시트에 삽입이 되려면 F1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서를 인쇄했을 때 문서의 위쪽에 1페이지, 자, 이런 형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문서의 위쪽에 계속적으로 페이지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머리글에다가 여러분도 입력을 해야겠네요. 자, 머리글 바닥글은 어디서 편집하는 겁니까?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은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로 이동을 하고요. 자, 머리글 그리고 바닥글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형식은 없습니다. 자,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1페이지, 두 번째 장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문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편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된 값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좀 쉬울 겁니다. 자, 앰프센트 들어가고요. 대괄호 들어가고 대괄호로 닫혔는데 페이지 번호라고 입력되었죠. 페이지 번호. 자, 페이지 번호 첫 번째 페이지는 1, 두 번째 페이지는 2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현재 페이지도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페이지를 가져올 때는 큰 괄호로 해서 페이지 번호라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재 페이지의 값을 가져오는 그런 코드예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뒤에 페이지는 뭡니까? 그냥 문자 열입니다.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라면 여기서 1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해서 텍스트로 해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머리글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페이지 뒤에 뭐죠?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한 칸 띄우시고 영문으로 페이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앞뒤로 해서 하이픈 들어가야겠네요. 자, 뒤에도 한 칸 띄우고 하이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문제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이거 하나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뭐 페이지 번호가 되었던 전체 페이지가 되었던 값을 이제 각각의 페이지마다 바뀌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큰 괄호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가져오셔야 되고 앞에 앰프센트가 붙어야 됩니다. 아래 시트에서 수식을 실행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가 다른 것은, 자, 수식이 주어지고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수식을 잘 보시면은 if error, 뭐 is error 해서 오류가 맞느냐 틀렸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값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류 값을 먼저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수식에 사용할 셀 이름을 틀리게 입력했을 경우, 자, sum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자, KKKK, GGGG, 자, 이런 셀 이름이 있습니까? 뭐 A 첫 번째 셀, 뭐 B 두 번째 셀 이런 것은 있지만은 이런 이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 이름이 틀렸을 때는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값을 보면은 어떤 이름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넘버 오류 있죠. 이것은 수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자, 디비전 오류는 0으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n/a, 자, 여기서 n은 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 없다라는 뜻이죠. 값이 없을 때, 그래서 vlookup을 이용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값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럴 때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오류 값을 가지고 수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자, 에러, is 에러입니다. is 에러. 자, 에러가 맞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느냐, 에러냐, 에러가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값이 만일 오류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오류, 셀 값을 참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류가 맞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true. 자, 이 함수의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닌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은 오류 아니잖아요. 그쵸? 자, is error. 이것도 is error인데 or이 빠졌네요. 그죠? or이 빠진 is error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위에 있는 is error 같습니다. 같은데 하나만 생각을 더 하시면 돼요. n/a 오류 있죠? 이 오류. 자, 이 오류는요. 여기서는 오류가 아닌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오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is error 해서 B 세 번째 셀을 참조하잖아요. 이거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false입니까? true입니까? 자, 이거 false예요. 그쵸? 왜? 이거 에러 아니잖아요. 에러가 아니면은 false가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n/a 오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error. 자, if라는 것은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산식, 조건 판단할 수 있는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자, 이 계산식이 오류면은 오류 메시지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류인 경우에 오류 메시지를 표시를 하고요. 아니면은 자, 이 결과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류가 아니니까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쵸? 오류일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계산식이 1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에러다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그 오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안 되고 1이란 이 결과가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그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is logical. 자, is logical은 이제 논리값을 뜻하는 거죠. 논리값을 뜻하는 겁니다. is error는 에러, 오류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것은 논리값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로 들어가는 값이 논리값이면은 논리값은 뭐죠? true, false잖아요. true, false. 이게 논리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값이 true냐, false냐, true냐, false냐 값을 가지게 되면은 true가 되는 거고요. 논리값 외에 이런 데이터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is 넘버는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를 가지고 true, false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괄호 안쪽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is error인데 or이 빠졌네요. 그죠? or이 빠졌을 때는 n/a는 오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B 세 번째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오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되는 겁니다. false. 자, false가 되고 자, 이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에 보니까 if error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오류일 때는 뒤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류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값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논리 값으로 나왔잖아요. true, false로. 맞습니까? false는 오류 값이 아닙니다. tru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false 그대로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s error. 이것은 n/a도 오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값을 참조를 하게 되면 true가 되죠. 오류가 맞기 때문에. 자, 오류가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if error. 자, 이 값이 이 계산식이 오류냐? 오류 아니잖아요. 이건 논리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ue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3번 is logical. is logical. B 다섯 번째 값이 논리값이냐 판단하는 거죠. true, 논리값 맞잖아요. 그죠? 논리값 맞기 때문에 true가 반환이 되고요. 자, true는 오류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true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is number 먼저 처리를 해야겠네요. 자, B 네 번째. 자, 3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맞습니다. 그죠? true가 반환이 되고요. if만 사용을 했네요.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건데 조건이 true가 되잖아요. 그죠? true면은 이것은 true, 이것은 false일 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시저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브 레인지 연습해서 엔드 서브까지는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내용물이 중요하죠. 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레인지는 이제 셀의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셀 범위. 자, B 첫 번째 셀과 B 다섯 번째 셀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 첫 번째 셀이 있고요. B 다섯 번째 셀이 있으면은, 자, B 첫 번째 셀부터 B 다섯 번째 셀, 이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B 첫 번째 셀과 B 다섯 번째 셀, 자, 이 두 개의 셀만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표시하는 방법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을 이제 범위를 표시를 할 때는 콜론을 이용을 하죠. 자, 콜론 이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B 다섯 번째 범위, 시작과 끝을 뜻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부분, 끝나는 부분 해서 이 전체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B 첫 번째 셀에서 B 다섯 번째 셀까지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은요. B 첫 번째 셀과 B 다섯 번째 셀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사이에 쉼표를 주시면 돼요. 이것도 B 첫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 셀까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 첫 번째 셀과 B 다섯 번째 셀만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큰 따옴표를 바깥쪽에 두시고요. 쉼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거하고 다르죠? 이것은 각각을 큰 따옴표로 묶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범위를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점을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각각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줬잖아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B 첫 번째 셀에서 B 다섯 번째 셀까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점 하고 뒤에 또 속성이 들어왔는데 value라고 나왔죠. value는 값을 뜻하는 겁니다. 값. 자,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B 첫 번째 셀에서 B 다섯 번째 셀에 값을 어떻게 하라? 10으로 입력을 해라. 자, 등호를 기준해서 우변의 값을 좌변에 대입하라는 그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첫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영역의 값을 10을 대입을 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데이터표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 잘 들으십시오.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 여러분이 혼란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표가 무엇인지 일단 개념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자, 현재 성적이 90이잖아요. 그쵸? 자, 가중치에 따른 성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성적이 90일 때, 가중치가 10%예요. 가중치가 10%면 90점에 가중치 10%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9가 되는 거예요. 가중치가. 자, 10%를 곱하게 되면 10%는 0.1이잖아요. 90에 0.1은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가 가중치가 계산이 된다라면 9, 2, 18, 1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처럼 가중치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을 구할 때, 자,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데이터표예요. 자, 추정이 가능하겠죠. 변화 과정을 표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가중치 값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 과정을 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현재 90이지만은, 자, 이 값을 이제 가중치가 이런 값을 가졌을 때, 그때 가중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C 네 번째에서 C 여덟 번째 셀에, 자, C 네 번째에서 C의 여덟 번째 셀에 데이터를 채우려고 할 때, 자, 그러니까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요,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표를 이용하게 되면 한꺼번에 어떤 변화 과정을 수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채우려고 할 때 아래 데이터표 대화 상자에 입력되어야 할
값과 실행 결과, 그러니까 C 네 번째에서 C 여덟 번째 셀에 설정된 배열 수식의 쌍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C 세 번째 셀에는, 자, C 세 번째 셀에 이 셀이 되겠습니다. 현재 0이죠. 0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B 두 번째 셀 곱하기 A 두 번째 셀. 자,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자, D 두 번째. 자, D 두 번째는 90이죠. 자, 90입니다. A 두 번째 셀은 뭐예요? A 두 번째 셀은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90 곱하기 0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성적은 90이지만은 일단 여기 10%, 20%, 30%, 40, 50%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0인 경우에도 있겠죠. 가중치가. 자, 가중치가 0%일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자, 성적이 90일 때, 가중치가 0이라면은, 그때는 0이다. 가중치가 0이다. 자, 그러면 10%는 또 얼마가 되느냐? 20%일 때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는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표를 구할 때는요, 일단 수식이 들어와 줘야 돼요. 수식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뒤에 두 번째 셀은 고정이 되되, A 두 번째 셀, 이 값은, 이게 중요합니다. A 두 번째 셀의 값은 현재는 0이지만은, 그 다음엔 10%, 20%, 30, 40, 50%로 바뀌었을 때 이 수식의 값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수식이 중요하고 A 두 번째 셀의 값이 중요하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답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데이터표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행 입력 셀이라는 게 있고요. 열 입력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으로 값이 변하느냐, 열로 값이 변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가중치가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행입니까? 열입니까? 열이잖아요. 열. 그죠? 열 입력 셀에다가, 자, 열 입력 셀에다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입력 셀에다가 A 두 번째 셀. A 두 번째 셀은 뭐죠? A 두 번째 셀은 0값이 입력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중치가 0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수식에서 A 두 번째 셀. 그러니까 A 두 번째 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 기호는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열 입력 셀에다가 A 두 번째 셀이 일단 선택이 된다는 거. 왜? 자, 열. 이렇게 열 방향으로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이거 판단만 하시면은 일단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행, 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설정값. 자, 여기에 값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표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열 수식의 개념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입력이 되는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입력되는 수식에 테이블이라는 이제 함수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테이블 함수라는 것은요, 함수 마법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 자동으로 배열 수식으로 입력되는 그런 이제 함수예요. 함수고요. 자, 테이블 해서 자, 행, 열 형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열 입력 셀이잖아요. 열. 자, 그때 A 두 번째 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은 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쉼표 열에다가 A 두 번째 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쉼표에서 행 부분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열 부분에다가 A 두 번째 셀이 입력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표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점수가 90일 때 이제 가중치가 0이잖아요. 0인 이유가 A 두 번째 셀의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그때도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랬을 때는 일단 수식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데이터에 가면은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이 보시면은 데이터표가 있어요. 데이터표에서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인데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열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A 두 번째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현재는 0이지만은 10%, 20%, 30%로 바뀌었을 때 그때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 입력 셀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럼 위쪽에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죠. 이게 배열 수식이죠. 이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열 봤을 때 열, A 두 번째 셀, 자 열이 선택이 된 거죠. 다음 시나리오 요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엑셀에서 왜 필요한 겁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보시면은 여기 평균이 이제 53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평균은 분명히 컴퓨터 일반의 데이터,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데이터를 합치고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는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들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현재 30인데 자 이 값을 40 혹은 50 혹은 60일 때, 자 이런 데이터를 값을 가질 때 그때의 평균 값이 얼마가 될 거냐, 그것을 예측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게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경될 셀, 어떤 값이 변경이 될 거냐, 그리고 결과는 어떤 셀이 될 거냐, 이것을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셀은 이 값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경 셀이 80일 때 혹은 10일 때 그때 결과 셀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자 결과 셀은요 수식이 돼야만 가능하겠죠. 변경 셀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변경 셀을 포함한 수식으로 결과 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시나리오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가 분석이라든지 손익분기점 분석, 원가 분석, 이자율 분석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시나리오 보고서의 종류, 지금 문제에서는 시나리오 요약이 있죠.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보고서는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 앞에 새 워크시트로 삽입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이 표 있잖아요, 그죠? 이 표가 만들어진 시트에서 시나리오 요약 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 현재 이 시트에 바로 앞에 있는 시트가 있겠죠. 바로 앞에다가 시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시트가 삽입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을 변경 셀이라고 한다. 변경 셀이라고 하고요. 자, 예시에서는 변경 셀이 컴퓨터 일반이 되겠죠. 자,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32개까지의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시나리오 하나 여러분들 만들잖아요. 그죠? 그 변경 셀을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 셀은 변경 셀 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64개까지의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그죠? 32개죠. 자, B 두 번째 셀의 값이 변경될 때, 자, B 두 번째 변경될 때 변경되는 D 두 번째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변경 셀이고 이게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자, B 두 번째 셀은 계산식이어야 하고, 자, 이것은 결과 셀이 되기 때문에 계산식이 맞습니다. 자, 변경되는 B 두 번째 셀은 반드시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맞죠? 자, 변경 셀로 지정한 셀의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변경 셀, 자, 지금 조금 전 예시에서는 그냥 상수값이었잖아요. 그죠? 고정된 값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변경 셀이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되어서 이 결과값이 만들어져 있을 때. 자, 그때는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되어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다. 수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산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수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고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엑셀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열리는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3개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개인용 통합 문서에 대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자,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 매크로 이름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와 키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통합 문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요. 일단 저장되는 그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personal.xlsb입니다. xlsb예요. 자, 이런 특수한 형태로 해서 특수한 이름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워크시트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이름의 워크시트를 작업하고 있는 중에 personal.xlsb라는 이 매크로 있죠. 자, 이것을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라면은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B에서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현재 통합 문서로 해서 매크로를 저장을 했다라면 이렇게 다른 워크시트에서 불러와서 매크로를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했다라면은 자, 해당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실행할 수 있다. 자, 그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 거예요. 자, 엑셀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열리는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다. 자, 이 파일은 엑셀이 실행만 되면은, 그러니까 통합 문서를 연다는 것이 아니라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만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엑셀에서 읽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연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열었다는 얘기는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LSB에서 이 B가, 자, 그 확장자가 뜻하는 것이 엑셀 바이너리 통합 문서를 뜻하는 거예요. 바이너리가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진수를 뜻하는 건데, 이때 이 B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 문서 보호는 뭐죠? 구조하고 이제 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 구조라는 것은 뭐 시트의 삭제, 뭐 이동, 숨기기, 뭐 이름 바꾸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창 같은 경우에 창 이동, 뭐 창 크기 조절, 새 창, 창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하고는 관계없고요. 한마디로 그냥 틀입니다. 틀. 구조하고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합 문서 보호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실행하는 방법은 검토에 가면은 변경 내용, 통합 문서 보호가 있고요. 그래서 구조 및 창 보호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시트 삽입, 삭제, 이동, 복사, 창은 창 크기 조절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시트에 삽입, 삭제, 이동 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할 수 있다. 자, 창 체크되어 있네요. 그죠? 자, 새 창, 틀 고정, 창 나누기 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창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 부분 합과 같은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데이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차트의 종류는, 자, 1번 차트 뭐죠? 이건 꺾은선이죠. 꺾은선은 어떤 추세, 데이터 변화의 추세를 알고 싶을 때, 뭐 기온의 변화를 알고 싶을 때, 그때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가 되고요.
자, 2번은 이제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점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이것을 분산형이라고 합니다. 분산형. 자,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형으로 표시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고요. 여러 데이터 값들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과학 데이터의 차트 작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2번이 이제 분산형이 정답이 되는데요. 데이터의 불규칙적인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고학용 데이터 분석에 사용이 된다.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이거 분산형은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안 됩니다. 자,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과학이다, 뭐 고학용이다, 뭐 3차원은 안 된다, 뭐 점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분산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은 이제 주식형입니다. 주식 거래 양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4번은 영역형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차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부분합의 결과를 요약된 결과만 다른 곳으로 복사하기 위한 작업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부분합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부분합. 그러니까 냉장고 요약, 세탁기 요약, 전자레인지 요약해서 총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합이란 것은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요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부분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요약이 있다는 것은 냉장고라는 이 제품명을 가지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러 개의 재고량의 합계, 주문량의 합계를 자, 요약값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행값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행, 4행, 9행, 13, 1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행하고 4행 사이에는 그럼 2, 3, 그 다음 4에서 9 사이에는 5, 6, 7, 8이 지금 숨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자, 이 내용만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자, 범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 데이터들도 다 복사가 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행에서 6행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행에서 5행까지 제가 숨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숨기기 했습니다. 자, 숨기기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여기서 컨트롤 V 하면요. 숨겨져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이 데이터들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홈에 가시면은 편집에 가면은 찾기 및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좀 달리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동 옵션으로 갑니다. 이동 옵션에 가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셀만.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범위 선택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복사 컨트롤 C. 자, 그다음 여기서 컨트롤 V 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A 첫 번째에서 C 14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요.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는 거예요. 자, 이거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창이 닫히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는 데이터들은 빼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픽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하는 함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숫자 들어오고요. 반올림할 대상 들어오고요. 자릿수 나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9876.5432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자, 1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올림하는 함수하고 다른 것은
쉼표가 들어갔네요. 그죠?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픽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을 하는데요. 쉼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쉼표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논리값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값을 이 부분을 생략을 한다. 자, 지금 예시는 생략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리 수까지만 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논리값을 생략을 하게 되면은 쉼표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false인 경우에도 쉼표를 포함해야 됩니다. 만약 논리값에다가 true로 입력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쉼표가 포함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논리값에 true나 false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혹은 생략할 수 있는데 쉼표를 표시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텍스트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다음 자, EO months가 되는데요. EO가 뜻하는 것이 end of의 앞 글자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의 의미가 있습니다. 월의 마지막 날짜 됐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 나오고 월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월 1일이네요. 그죠? 1900년도 1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월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달 지나고의 날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지나면은 2월 1일 있죠? 2월 1일. 그런데 end of, 그러니까 마지막 날짜를 계산해 주란 얘기예요. 마지막 날짜는 2월 8일이 되는 거예요. 2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2월 28일 이렇게 결과값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월수가 지난 달의 마지막 날짜에 1년 번호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날짜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 형식이 아니고요. 이런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숫자. 그래서 1900년도 1월 1일이 1년 번호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가 되고요. 1월 3일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1부터 해서 쭉 붙인 겁니다.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셀 서식에서 날짜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end of month 함수 들어갔습니다.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하면 그 1년 번호가 나오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 가서 날짜 형식으로 적당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 이 데이트, 이것은 날짜, 그대로냐, 마지막 날짜가 아니고요. 날짜 1년 번호를 찾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월수가 지난 날짜의 1년 번호를 찾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2011년 3월 5일, 그리고 5라는 숫자가 들어갔네요. 자, 5달이 지나면은 3월 5일에서 5달이 지나면은 8월 5일이 되겠네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요. 1년 번호 형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1년 번호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바로 볼까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수치가 있고요. 자, 이 수치가 -2 그리고 true라고 줬습니다. true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쉼표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부분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소수점 부분, 소수 이하 부분은 상관이 없죠. 이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절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100 단위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00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반올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올림 돼서 9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0900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데이터 함수가 먼저 안에 들어갔네요. 자, 이것을 날짜 형식으로 일단 바꿔줘야겠네요. 자, 날짜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자, 이것을 한 달 이동을 하게 되면은 2월 1일인데 end of month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 그래서 2월 28일이 되는 거죠. 2월 28일. 자, 이것은 1년 번호로 해서 59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라는 함수 있습니다. 파이 원주율이죠. 3.14, 1592, 65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원주율 값을 이제 그 반환할 때 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트렁케이션은 이제 소점 이하 절삭하는 거죠. 자, 팩토리얼은 수학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계산값을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자, 이것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괄호 먼저 처리를 해야겠네요. 자, 파이 함수 들어갔네요. 자, 이런 수치값을 가질 거고요. 자, 이것을 트렁케이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삭을 시킵니다. 날려버리죠. 3이 되고요. 그럼 팩터리얼 해서 3이 되는 거죠. 3팩터리얼이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파이 3.14 되고요. 자, 라운드 업이네요. 그리고 0이라고 줬습니다. 자, 0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 처리를 해서 정수화 시키면 되겠죠.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화 시키면 이제 3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매크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매크로 이름은요.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이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을 입력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자, 숫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는 주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백 안 됩니다. 공백. 예를 들어서 M 한 칸 띄우고 A 이런 이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백 대신에 밑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M 언더바 A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매크로 이름 지정 시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작성해야 하고 두 번째 글자부터 문자, 숫자, 밑줄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자, 바로가기 키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바로가기 키는요.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기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얘기예요. 바로가기 키라는 것은 매크로를 기록을 해서 다음에 호출할 때, 실행할 때, 이 매크로 이름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기 키, 그러니까 컨트롤 C 하게 되면 복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로가기 키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이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기록 가능해요. 그리고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자, 뒤에 들어가는 C, V 이런 것들은 영문자만 가능해요.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영문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엑셀에 바로가기 키가 있고 그리고 매크로에 바로가기 키가 있으면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 말은 컨트롤 플러스 C 있죠. 이거 복사잖아요. 이거 복사.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죠.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해서 컨트롤 C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C라고 입력을 했을 때, 자, 엑셀에 있는 바로가기 키 복사가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매크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 2번 보시면은 바로가기 키 조합 문자는 영문자와 숫자만 가능하다. 숫자 안 됩니다.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가기 키로 엑셀에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컨트롤 C 가능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 대신. 자, 3번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그리고 현재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를 저장을 하겠다.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있고 또 새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